네, 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신병 처리 문제는 보고를 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몫이 됐는데요.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 같다는 저희 기사의 보도도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예, 문무일 총장은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로는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죄 액수만 하더라도 100억이잖아요. 예. 물론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다퉈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스가 MB 실소유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스가 MB 실소유주다. 이게 지금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는 검찰에서는 MB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을 아마 수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MB 측의 변호인들은 또 반대되는 증거, 분리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그럼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탄핵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가지고 장다설어 씨 같은 경우는 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혐의 소명 단계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 거는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은 지금 어느 정도 증거 수집은 마무리하고 영장 청구 단계까지 혐의 소명까지에는 자신이 있는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은 그 영장 청구로 가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단계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수사가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일단 물어봐가지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면은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냥 형식적인 단계였던 걸로 보이고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이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해 주셨던 장다사로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단 말이죠. 검찰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이 기각됐는지를 사유를 좀 면밀히 들여다볼 것 같거든요. 장다사로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부분이 좀 구속 기각의 이유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 특활비의 그 전달 과정에 있어서 무엇인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범죄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그 백에 의해서 대로변에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이고 어느 시기에 과연 얼마만큼을 정확하게 전달됐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특정이 좀 안 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그 소명 자체가 이제 그 부족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영장 청구가 만약에 그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수사가 부실했다에서부터 정말 이것은 정치 보복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런 그 역풍이 그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청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발부된가 이것에 그 초점을 맞추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상당 부분 자신감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보입니다. 다만 그것을 조금 더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어제 그 있었던 백그라운드 그 브리핑 자체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얘기들을 했는가를 이 기자들에게 그 브리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그 부인을 하고 이런 문건에 있어서도 그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함께 있었던 그 부하 참모의 진술 자체도 꼬리 자르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한 것은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사실은 그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 자체에 있어서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그 포석도 그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그 판단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그 시작된 그 시기를 보면 무려 그 5달 그 전입니다. 총 150일 그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뭐 촘촘한 그 법리 논방을 막을 수 있는 구성을 했던 것 같고 뭐 증거 자료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반응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검찰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이 얘기는 사실상 얘기했지 못했던 뭐 증거도 뭔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상당 부분 청구의 가능성은 높다.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조사가 마친 이후 6일 만에 그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청구가 된다고 보면 그 정도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 한 뭐 반 정도로 빨라진다고 한다면 그 월요일 다음 주 초에는 되겠네요. 월요일 정도 만약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뭐 월요일 정도나 그 다음 주 초
우리가 한번 예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제 기소 시점을 놓고 국가 현안과 좀 너무 겹치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고려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될 텐데 다음 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고 이런 것들은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증거가 수집이 그렇게 혐의가 소명될 정도로 완료가 됐다면은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례 비교해 볼 때도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 이달 말에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형량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뇌물 혐의일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이 유착된 뇌물 혐의인데 닮은 듯 다른 어떤 MB와 박근혜다 이런 어떤 이런 뭐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정경 유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 있어요. 기업으로부터 받고 어떤 대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르 K재단으로 하여금 받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순실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개인 법인인 비대기 막 받았죠. 그래서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공모가 있었는지 아니면 청탁이 있었는지 공무원이 돈을 직접 받지 않은 경우에 직접 뇌물죄로 의율하는 게 정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해서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다퉈봐야 되겠지만은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다스가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측근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좀 더 다퉈봐야 되는 거고 측근이 받은 거 본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인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공무원이 직접 받은 직접 뇌물죄가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 직접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포괄적 뇌물술수 법리가 적용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 공무원한테 뇌물을 줄 때는 내가 무슨 청탁을 하고 뭐 대가는 뭐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특정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인허가권이라든지 인사청탁권이라든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네. 어떤 대가 관계를 특정하지 않아도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법리거든요. 그게 포괄적 뇌물죄라는 거죠? 포괄적 뇌물소수 법리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고 해서 이 직접 뇌물죄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측근들이 돈을 받는데 관여를 한 사정이 밝혀진다면은 훨씬 더 입증하기가 쉬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김윤옥 여사가 받은 그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김윤옥 여사 따로 또 뇌물로 또 처벌이 또 가능한 부분인 겁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김윤옥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10만 불 지금 김희중 씨 10만 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받았다고 얘기한 걸로 지금 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만일에 근데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김윤옥 여사는 가방을 또 구매를 했다라는 또 의혹이 또 계속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예,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김윤옥 여사가 직접 받았다고 하더라도 김윤옥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가 있었는지 사후에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를 인지했는지가 중요한데 예. 이거는 김윤옥 여사 소환이 아니라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건네간 팩트는 확실한데 이 부분을 끝까지 부인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신다면은 그때는 김윤옥 여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군요. 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돈 부분에 대해서 뇌물이 아니다, 정치 자금이다라고 계속 이유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뇌물이 아니라 정치 자금이라고 계속 뭐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당히 그러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공소시효가 그 7년에 그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 혐의 자체를 정치위반법 위반으로 가게 되면은 이미 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처벌이 안 거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법률 우위는 하지 않고 사실관계만을 일단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뇌물죄로 우위를 가능성이 거의 100%인 거죠. 이게 뭐냐면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전 수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곧 될 자가
일정한 대가성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이제 주고받았다. 이제 그 점으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이제 공소 시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이냐 뇌물죄냐 이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뇌물과 그 비교해서는 일단은 그 액수 자체가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검찰이 구형할 때 약 436억을 뇌물죄의 총괄액으로 이제 판단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110억 정도로 이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110억이 그대로 뇌물죄로 인정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436억이었지만 1심에서 32억만 인정이 됐고 항소심에서 72억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차이점은 똑같이 지금 단순 뇌물죄로 그 범죄 혐의를 삼고 있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은 소비자가 그것을 소비한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 씨였습니다. 하지만 둘이 공모를 해서 우리가 항상 많이 논란이 됐던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공범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했던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단순 그 뇌물죄. 왜냐하면 직접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소비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죄질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상당 부분은 물론 이제 그 특활비 그 4억 같은 경우 36억 뭐 별도의 재판이니까요. 그건 별도의 그 재판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공익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이권을 잡은 것처럼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권을 잡은 것처럼 해서 사적인 목적으로 이 뇌물을 썼다. 더군다나 그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직, 공직의 그 직무 불가 매수성,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대통령이 하나의 미끼로 해서 돈을 받고 썼다라고 한다면 더 비난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있어서 불법성의 정도라는 게 더 심하다는 더 거죠. 심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김윤옥 그 여사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아내가 그 남편과 함께 돈을 받았는데 남편이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둘이 이제 공범으로서 처벌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 대통령의 얘기는 아내는 이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 취지의 얘기를 한 거 내가 다 받았다. 이것은 결국은 김윤옥 여사를 나름대로 이제 보호하기 위한 피해를 가지 않게 피해 가지 않기 위한 심지어 그 소환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압박을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아내는 그래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다 부인을 했지만 지금 딱 2개만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특활비 1억은 받았다. 다만 그 용처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공작비다. 그리고 김윤옥 여사는 몰랐다. 그렇죠. 뭐 그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뭐 소환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해지는 부분입니까? 예, 소환이 가능해지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게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건네간 사실이 확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부인을 한다면은 그때는 소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잠깐 팩트 하나 바로 잡으면은 그 뇌물죄 판결이요. 항소심하고 지금 1심하고 2심하고 아까 바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에서 1심에서 76억, 2심에서 32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재판에 1심에서 얼마 전에 72억이 유죄라고 나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하면서 하게 된다면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어떤 재산을 추징 보전해달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먼저는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추징 보전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일단 뭐 공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뭐 재판 들어가게 되면은 추징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같이 가능성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추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추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뇌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적으로 이게 형성한 재물이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시키겠다, 환수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유죄라는 확정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추징 보전이란 건 뭐냐면은 재판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놔두면은 이 재산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뭐 가족들이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분을 못하도록 동결시켜 놓는 게 이제 추징 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사상 가압류 같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판결 나기 전까지는 일단 가압류해 놓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추징 보전 결정이 내려지는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거는 소명 정도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뇌물을 직접 받은 사람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 단계와 재산 추징 보전 신청 단계와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먼저 영장을 청구를 하고요.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해놓고 기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징 보전 신청을 하겠죠. 영장이 예.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고도 추징 그거는 보전만은 할수 상관없습니다. 있나요? 그건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추징 보전 신청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과거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 관련 부분 때문에 36억여 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50억여 원 이상 정도를 좀 추징 보전 신청을 했고 동결이 됐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 피의자 피고인의 재산 전체를 추진 보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만약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신동빈 그 회장의 경우에 있어서 70여 원에 있어서 그 추진 보존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 재산 전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재산에 그 상응하고 추진액에 상응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2013년도 그 아마 재산 그 가액 자체가 공시시가 수준으로 약 그 46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뇌물액이 약 110억이고 또 더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재산 전체에 대해서 추진 보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뭐 설치한다든가 재산을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재판이 꼭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전 추진 보전 청구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재판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민사상 가압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한 그 수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건 그 정에 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가가 완전하게 다 환수한다. 그와 같은 그 제도적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범죄로 인한 수익 중에 지금 의심받고 있는 돈 중에 직접 받은 것으로 네네. 의심받는 것만 추징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검찰 출석 앞두고 그 김효재 전 수석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뭐 변호사 선임에도 좀 뭐 애를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김효재 씨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 지내신 분 맞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래 일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과잉 충성의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 비춰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자택 부지와 건물만 하더라도 뭐 수십억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공감을 할 것인가 싶고요. 근데 다만 변호인 선임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대형 펌에서는 회사 이미지상 개입되는 꺼려할 거를 수 있다? 이렇게 꺼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사건을 잘 알고 있고 하니까는 측근들 위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데 근데 이거 변호사 선임료를 얼마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중 그러니까 그것도 뭐 시중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그냥 제 예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건 무료로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기가 모셨던 분이고 결백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측근 위주로 변호인이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추징 보전을 하려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가는 압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현금 자산이 많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을 동결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부동산에 관해서 이 부동산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든가 또는 여기에 뭐 저당권을 뭐 설정한다든가 이걸 담보로 해서 뭐 대출권을 받는다든가 이거 자체를 이제 묶어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재산 처분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형태일 테고요. 지금 이 전 대통령 경우에는 좀 동결시킬 수 있는 게 뭐 논현동 자택 그리고 또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 약간 뭐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봐야겠죠. 뭐 필요한 경우 뭐 자동차 소유권에 관해서도 가능하고요. 근데 예. 지금 뭐 또 일설에 의하면 차명 재산으로는 좀 많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 부천의 공장에서부터 또 어디 뭐 용산에 무엇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 있는데 그것은 아직 법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의 경우에 이것이 비록 그 차명이지만 실질적인 그 소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 자체가 만약에 부동산으로
경찰로 적게 되면 그것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핵심적인 예. 것이 요즘에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에서 이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새로운 팀까지 만들어서 인력과 예산을 보충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형사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 상당 부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대목을 봐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미투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연예계에서 또 다른 폭로 사건이 나왔습니다. 김홍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30대 여성이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떤 사건인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이 뭐라고 폭로를 했냐면은 김은국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강제로 술을 먹였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침대에 김은국 씨 옆에 누워 있었다 그랬고 두 번째 성폭행은 그때도 역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손목을 잡고 자기를 호텔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은국 씨 경우에는 처음에는 밥만 먹고 헤어졌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룸을 잡아서 술자리를 가진 거는 맞는데 만취해가지고는 잠이 들어서 깨보니까 이 여성만 있었다. 다만 성관계는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여성은 보험 설계사임에도 지인으로부터 미대 교수로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1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여성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했어요. 손목 끌고 간 거 맞다. 여기에 대해서 목격자도 있고 호텔 CCTV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CCTV라는 거는 용량이 정해져 있고 몇 달이 지나가면은 삭제되지 않습니까? 또 이거는 어떤 뭐 복구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예. CCTV 얘기는 그냥 무용한 것 같고 다만 김은국 씨는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만약에 특정 여성을 손목을 잡고 끌고 갔으면은 뭐 호텔 직원이라든지 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분명히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고 술자리도 단 둘이 가졌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둘만 있고 맨 마지막에 그 바로 앞에 나갔던 사람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이 여성이 난 더 있을 거야 빨리 가라 그랬는지 아니면 나도 가고 싶다 그랬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성관계 자체는 두 분만이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랬던 건지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 간에 오고 갔던 이런 문자라든지 대화 내역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피해와 가해 상태가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객관적으로 예. 봐선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단 단원들에 대해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죠.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내일 경찰에 전격 소환이 되는데요. 일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찰에서 그 피해자 그 16명에 대한 그 진술 조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연희단 거리패에서 함께 공연과 활동을 했던 그리고 시점도 1999년이 버티면 약 그 20년 동안에 있어서의 그 16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았고 더군다나 그 이윤택 씨의 휴대폰을 그 압수를 하고 또 서울 자택과 그 지방에 있는 거리패 공연장에 대해서 압수를 했습니다. 수색을 하고요. 근데 결국 어떠한 행위들이 있었느냐. 근데 포인트는 상습성이 그 있었느냐 이 여부 그리고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위력 그다음에 위협, 폭행 이 여부가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그 밝히는 것에 수사의 그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요즘 이렇게 미투 운동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또 따라오는 부분이 역차별입니다. 여성들을 아예 사회에서 배제하고 있는 펜스룰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책을 내놨거든요. 대책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이게 왜 펜스룰이냐면 왜 펜스 부통령이 부인 외에 다른 여성과는 식사와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예. 펜스룰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식사와 술자리뿐만 아니라 업무, 회식에서도 여성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여성을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신문지상에는 뭐 여성들 전교 1등이 많아졌다, 뭐 여성 판사가 많아졌다, 여성 의사가 많아졌다, 뭐 국회의원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고 여성들은 유리천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운동이 확산되면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히 막아야 되는데 네. 여가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다양한 캠페인과 성평등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 발표는 하고 있는데 미온적이죠. 왜냐하면은 교육만 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형성된 그런 가치관을 바꾼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의 취업 기회를 막거나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미투 운동에 대한 반발로 펜스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성을 어떤 그런
어떤 유희라든지 그냥 동료가 아니라 진짜 여자로만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예. 의식부터 완전 개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